조선소도 없이 26만 톤을 받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은 그걸 도박이라 불렀지만 50년 뒤 교과서는 그 나라를 대한민국이라 적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2년 4개월을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립은 해도 조선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25년간 쌓아온 제 전문가적 판단이었습니다. 1973년 한국이 유조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비웃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봤다니. 이건 도박이 아니라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반응이었죠. 실패할 거라고. 곧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한국은 세계 조선 1위입니다. 유럽은 몰락했고 일본은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웃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교과서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나라. 대한민국의 조선 신화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조립은 해도 조선은 못하는 나라라 믿었습니다. 25년간 조선업계를 지켜본 제 확신이었죠. 그런데 1973년 정주영이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받아왔더군요. 저는 그를 도박꾼이라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로이드 선급에서 25년간 조선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선박 계약서만 수백 건이죠. 그런 제가 1973년 한 계약서를 보고 웃었습니다. 한국현대건설이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로부터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했다는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조선소가 있냐고. 없답니다. 기술자는요? 없답니다. 설계 능력은요? 역시 없답니다. 그런데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인도 기한은 1975년 말. 남은 시간 2년 4개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조선소 건설에만 최소 3년. 선박 건조에 2년. 도합 5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2년 4개월이라니. 숫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소 건설비 520억 원. 현대건설 전체 자산 135억 원. 자산의 4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서 공장부터 짓겠다는 겁니까? 이건 경영이 아니라 무모함이었습니다. 런던 조선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타임스는 한국판 타이타닉이 곧 탄생할 것이라 썼죠. 독일 슈피겔은 조선소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든다니 이건 배가 아니라 꿈이라 비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없는데 배를 받는 나라라니. 유럽에선 상상조차 금기였죠. 조선은 기술과 시간과 자본이 동시에 필요한 산업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셋 다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 현황을 찾았습니다. 소형 어선 수리 가능. 그게 전부였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은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높이는 20층 건물만 합니다. 그런 배를 어선 수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린 아직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보지 않았으니 할 수 있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학력 없음. 쌀가게 점원 출신. 그런데 패턴이 보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경험 없이 계약부터 땄습니다. 소양강댐도 기술 없이 입찰부터 이겼죠. 그리고 매번 해냈습니다. 저는 그걸 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 연속 운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의 말이 답이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고 돈은 빌리면 됩니다. 그는 실패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만 계산했죠. 2년 4개월. 그에게 그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기업가들은 리스크를 피합니다. 정주영은 리스크로 길을 냈습니다.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래요. 전쟁 끝나고 20년 만에 고속도로 깔았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조선소 없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 유럽 조선소들이 일본에게 밀려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은 조선소도 없이 일본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식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단어를 제 메모장에 처음 적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썼죠. 불가능을 계약하는 나라. 저는 그게 비아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예언이었습니다. 정주영의 계약은 논리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시작이었죠. 그는 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한국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1973년 그해 한국 조선업의 결말을 예측했습니다. 실패, 파산, 조롱, 그리고 역사의 각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려면 먼저 울산을 봐야 합니다. 저는 정주영이 울산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한국 해안선은 길죠.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울산이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정주영은 처음 울산 연포를 점 찍었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죠. 땅이 약했습니다. 매립지였거든요. 거대한 도크를 지으려면 단단한 안반이 필요합니다. 연포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지를 바꿨습니다. 울산 전함안.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의 작은 포구 하나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질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전함안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선소였습니다. 바닥은 단단한 화강암 안반. 수심은 평균 15m로 깊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는 고작 30cm. 파도는 자연 방파제가 막아줍니다. 게다가 북한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전쟁 위협도 적었죠. 저는 이게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자료를 파고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울산은 신라시대부터 특별한 항구였습니다. 철을 일본으로 수출하던 곳이었죠. 왜 철이었을까요? 울산의 철광석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철이 일본 칼이 됐습니다. 그 철이 1000년 후 한국 배가 됐죠. 같은 항구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울산은 조선의 적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완벽했죠. 저는 일본과 영국의 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나가사키도 천연 양항입니다. 글래스고도 깊은 수심을 자랑하죠. 조선소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땅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그의 인터뷰를 다시 찾았습니다. 울산을 돌아보다 전함안을 봤습니다. 바닥이 단단했습니다. 물이 깊었습니다. 여기다 싶었죠. 그는 지질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1974년 직접 울산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거쳐 울산까지 내려갔죠. 당시만 해도 울산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포장도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함안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아니라 땅바람이었죠. 뒤에는 산이 막아주고 앞은 바다가 열려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제가 본 어느 유럽 항구보다 고요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배가 태어날 거라고. 포클레인이 안반을 파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주영은 1000년의 지리를 읽었구나. 그는 역사책을 펼친 게 아니라 땅을 펼쳤던 겁니다. 한국의 산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설계한 필연이었죠. 신라가 철을 수출한 항구에서 현대가 배를 수출하게 될 겁니다. 1000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울산 현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죠. 조명등이 켜지고 용접 불꽃이 밤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이건 신의 선택이었다. 정주영은 울산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울산이 정주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000년 동안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소를 짓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조선소를 깨우는 거라고. 유럽 조선소들은 전통을 자랑합니다. 100년 역사, 200년 기술. 하지만 울산은 1000년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산을 보며 산업이 아니라 운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땅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전함안에는 300가구의 어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있었고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바다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개발과 주민의 충돌. 보통은 법정 싸움으로 갑니다. 길게는 5년, 짧아도 2년은 걸리죠. 그런데 현대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2년 4개월 안에 조선소를 짓고 배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당시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현대 직원들이 300가구를 일일이 방문했답니다.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설득했죠. 강제가 아니라 협의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법으로 밀어붙이면 더 빠를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민 대표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민이 물었답니다. 우리 바다를 빼앗으려는 겁니까? 정주영이 답했죠.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함께 쓰려는 겁니다. 당신들의 배가 나간 바다에서 이제는 나라의 배가 나갈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그는 논리로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미로 설득했던 겁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국가의 미래가 된다고. 개인의 바다가 나라의 항구가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보상이 필요했죠. 현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집가, 배가, 그물값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돌값까지 계산해서 줬다는 겁니다. 돌값이요? 저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민들이 담을 쌓을 때 쓴 돌, 마당에 깔아놓은 돌, 심지어 밭둑에 쌓아둔 돌까지 전부 값을 매겨서 보상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업이라면 절대 안 할 짓이었죠. 돌은 자연물입니다. 누구 소유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상 의무도 없죠. 그런데 정주영은 돌값까지 쳤습니다. 왜일까요? 보고서 말미에 정주영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계산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들이 돌 하나까지 아껴 쌓은 삶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돌값을 계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계산했던 겁니다. 어민들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에 값을 매긴 거죠. 그게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말이죠. 협상은 2년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반발도 있었고 때론 갈등도 있었죠. 하지만 정주영은 단 한 번도 강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300가구 중 한 집도 억지로 내쫓지 않았죠. 모두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어민은 조선소 건설 현장에 취직했답니다. 바다를 잃은 사람들이 이제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전환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민의 삶을 빼앗은 건 아닐까요? 아무리 보상을 잘해줘도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는 건 슬픈 일 아닙니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울산 조선소가 완성되자 떠났던 어민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조선소 주변에 식당을 차리고 숙박업을 하고 자재 납품을 시작했죠. 그들은 다시 울산 사람이 됐습니다. 어민의 바다가 이제는 나라의 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다시 어민을 먹여 살렸죠. 이건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키운 겁니다. 정주영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저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효율, 속도, 이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돈보다 약속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시간보다 신뢰를 먼저 샀죠. 그의 리더십은 숫자가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저는 3장을 마무리하며 메모했습니다. 그는 도시와 사람을 동시에 지었다. 조선소는 철과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짓는 거였습니다. 정주영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또 한 번 상식을 깼습니다. 보통 조선소는 이렇게 짓습니다. 먼저 도크를 완성합니다. 그 다음 배를 만들죠.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크와 배를 동시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광기입니까? 천재입니까? 도크가 완성되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만약 도크 공사가 늦어지면요. 완성된 배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유럽 조선 학계는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영국 조선공학회는 기본을 무시한 도박이라 했죠. 독일 기술자문단은 설계의 자살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 조선 전문지는 아예 한국의 실험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한쪽이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정주영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순서대로 하면 3년이 걸립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2년도 안 됐죠. 그래서 그는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74년 여름, 울산 현장은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도크를 파고 다른 쪽에서는 선체를 조립했습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소리와 용접기가 철을 녹이는 소리가 뒤섞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혼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1974년 8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왔죠.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도크가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장비들이 물에 잠겼죠. 현장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크레인이 물에 잠기면 공사는 끝입니다. 수억 원짜리 장비가 고철이 되는 겁니다. 배수 펌프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랐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주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도크로 내려갔습니다. 빗속으로 뛰어들었죠.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60대 노인이 폭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물은 무릎까지 찼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주영이 소리쳤습니다. 크레인부터 빼내라. 펌프 가동해. 배수로 열어. 그는 직접 지휘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퍼내기도 했죠. 장화는 흠뻑 젖었습니다. 옷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컸습니다. 직원들이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사장도 대리도 막내도 모두 물속으로 들어갔죠. 밤새 싸웠습니다. 펌프를 돌리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장비를 옮겼습니다. 새벽 5시, 비가 그쳤습니다. 크레인은 무사했습니다. 도크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나중에 현장 일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에게 들었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회장님이 아니라 리더를 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물속에 계시는데 저희가 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뛰어들었죠. 그게 리더십이었습니다. 도크는 물에 잠겼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불평이 사라졌죠. 회장님이 저러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이게 직원들 사이에 도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했습니다. 유럽 기업가들은 사무실에서 지휘합니다. 정주영은 현장에서 싸웠죠. 유럽 리더들은 보고서로 판단합니다. 정주영은 장화로 결단했습니다. 그 차이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장화는 물에 젖었지만 조직은 불타올랐습니다. 리더십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이었죠.
그는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도크와 선박이 동시에 완성돼 갔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공법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적 모험이었습니다. 1975년 6월 도크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첫 번째 유조선이 진수됐습니다. 불가능의 공식이 깨진 순간이었죠. 정주영은 해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받은 배를 조선소를 지으며 완성한 겁니다. 저는 그날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순서를 무시하는 나라다. 하지만 결과는 무시하지 않는다. 정주영의 리더십은 설계도에 없었습니다. 그의 장화에 있었습니다. 도크는 완성됐습니다. 선체도 조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았습니다. 기술이었죠. 배를 만드는 건 단순히 철판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읽어야 하고 용접 기술이 필요하고 엔진 조립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엔 그런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주영은 일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와사키 조선소였죠. 당시 세계 3대 조선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50명이 연수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배우는구나 싶었죠. 일본은 조선 기술의 선진국입니다. 거기서 배우면 한국도 가능성이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았죠. 도면은 전부 금고에 잠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공장에 들어가면 일본 직원들이 중요한 부분은 천으로 덮었습니다. 여긴 기밀이니 볼 수 없다고 했죠. 한국 기술자들은 분했습니다. 연수를 왔는데 배울 게 없었거든요. 단순 작업만 시켰습니다. 볼트 조이기, 철판 운반, 청소. 이게 연수입니까? 이건 노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고 화가 났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알아? 조선소도 없던 놈들이 배우겠다고? 이런 말들이 오갔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을 왜 업신여기는 겁니까?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배웠습니다. 설계도를 볼 수 없으면 눈으로 외웠죠. 점심시간에 몰래 공장을 돌아다니며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용접 부위를 봤습니다. 한 기술자는 머릿속으로 도면을 그렸답니다. 집에 돌아가면 곧바로 종이에 복기했죠. 기억나는 치수, 각도, 용접 지점을 전부 그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확인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면을 막아도 머릿속 도면은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은 문을 잠갔지만 한국인들은 벽을 뚫었습니다. 눈으로 말이죠. 또 다른 기술자는 손끝으로 배웠답니다. 용접을 직접 할 수 없으면 용접된 부분을 만져봤죠. 온도를 느끼고 두께를 확인하고 각도를 기억했습니다. 손으로 읽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3개월 후 5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일본 조선소가 통째로 들어있었죠. 정주영이 그들을 모았습니다. 배웠나? 물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답했답니다. 가르쳐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훔쳐왔습니다. 정주영이 웃었죠. 잘했다. 배운 자보다 절실한 자가 더 강하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절실함이 기술을 이긴 겁니까?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기술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체계 없이도 배웠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울산 조선소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들이 도면을 그렸고 용접을 가르쳤고 엔진을 조립했죠. 일본에서 3개월 훔쳐온 지식이 한국 조선업의 씨앗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추적하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금지는 한국의 동기가 됐구나. 막을수록 더 절실해졌고 숨길수록 더 파고들었죠. 이게 한국인의 DNA였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나중에 후회했을 겁니다. 가르쳐줬으면 경쟁자가 안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막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배우지 못한 나라가 결국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정주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배운 자보다 절실한 자가 더 강했습니다. 한국은 복사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원본이 됐죠. 일본을 따라 하던 나라가 10년 후엔 일본을 앞지르게 됩니다. 저는 5장을 마무리하며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금지는 우리의 시작이었다. 한국 조선업은 일본 덕분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차이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1975년 12월 첫 번째 유조선이 완성됐습니다. 2년 4개월의 사투 끝에 이뤄낸 성과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리바노스가 배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루 늦었다는 겁니다. 계약서상 인도일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현대는 12월 16일에 배를 완성했죠. 단 하루 차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요? 2년 넘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데 하루 차이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겁니까? 리바노스의 변호사가 보낸 서한을 봤습니다. 냉혹했습니다. 계약 위반, 인수 거부, 배상금 청구. 그리스 선박왕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허점을 찾았던 겁니다. 하루만 늦어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걸 악용했습니다. 배를 받는 대신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시장 상황을 봤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죠.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박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리바노스는 똑똑했습니다. 배를 받으면 손해였죠.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고 배상금을 받는 게 나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절박함을 이용했던 겁니다. 하루 늦은 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시장이었죠. 현대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이 울산 항구에 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팔 수도 없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전 세계 발주가 취소되고 있었거든요. 누가 이런 배를 사겠습니까? 빚은 산더미였습니다. 조선소 건설비 520억 원. 대부분 빚이었죠. 배 2척을 팔아야 갚을 수 있었는데 배는 안 팔렸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은 독촉했습니다. 담보를 내놓으라고 했죠. 언론은 냉혹했습니다. 현대, 조선 도박 실패. 정주영의 무모한 도전, 결국 파산 위기. 한국 신문들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유럽 조선업계는 조롱했습니다. 봤나? 조선소 없이 배부터 봤더니 결국 이 꼴이다. 독일 전문지는 한국의 조선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말이죠.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보통 기업가라면 손을 들 상황이었죠. 파산 신청을 하거나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거나.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76년 1월이었죠. 모두가 사과나 변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띄우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우리가 직접 띄운다고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조선소가 해운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또 다른 도박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가 배를 운영하겠다니요? 정주영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팔지 못한 유조선 2척으로 해운사를 설립하겠다고 했죠. 회사 이름도 정했습니다. 현대상선. 나중에 HMM이 되는 그 회사였습니다. 저는 이게 미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업도 간신히 시작한 마당에 해운업까지 하겠다니요.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시장은 최악인데 말입니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 원유를 외국 배로 실어옵니다. 이제 우리 배로 실으면 됩니다.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해운업은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항로가 있어야 하고 화주가 있어야 하고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신생회사가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정주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은 시장을 탓할 때 나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루 늦어서 배를 빼앗겼으면 그 배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메모했습니다. 하루의 차이로 그는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루의 차이를 새 시대의 시작으로 만들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 그게 정주영이었습니다. 버려진 배 두 척이 한국 해운의 시작이 됐습니다. 리바노스는 계약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기회를 준 셈이었죠. 저는 이 역설에 감탄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1976년 3월 정주영은 현대상선을 설립했습니다. 팔지 못한 유조선 두 척으로 시작했죠. 자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도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사무실은 현대건설 건물 한 귀퉁이였죠. 이게 해운사입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해운업은 만만한 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항로를 뚫어야 하고 화주를 확보해야 하고 수십 년 쌓인 신뢰가 있어야 하죠. 배 두 척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시 한국의 원유 수입은 전부 외국 선박이 담당했습니다. 그리스 배, 노르웨이 배, 일본 배가 중동에서 한국으로 원유를 실어왔죠. 한국은 운임을 지불했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정주영은 이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우리 배로 우리 원유를 실으면 됩니다. 간단한 발상이었죠. 하지만 실행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해운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1976년 6월 26만 톤급 유조선이 중동으로 출항했습니다.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원유를 싣고 돌아오는 게 임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배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원유를 가득 싣고 울산항에 입항했죠. 한국 배가 한국 원유를 실어온 첫 순간이었습니다. 정주영이 부두에 나와 있었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죠. 저는 이 장면을 신문 사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항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정기 항로가 필요했습니다. 화주를 확보해야 했고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한국 원유는 한국 배로 실읍시다. 정부는 고민했죠. 외국 해운사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신뢰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외화 절약이었죠.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 원유 수송의 일정 부분을 현대상선에 할당하기로 했죠. 이게 돌파구였습니다. 안정적인 화물이 확보된 겁니다. 현대상선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배를 팔지 않았습니다. 띄웠죠. 팔지 못한 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의 혁신이었죠. 더 놀라운 건 수직 통합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조선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운사도 생겼죠. 배를 만들고 그 배로 화물을 운송하는 겁니다. 제조와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유럽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오래전부터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에서 즉각 만들어낸 겁니다. 3년 만에 수직 통합을 완성했죠. 이게 한국 경제의 DNA였습니다. 산업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어붙였죠. 조선이 해운을 낳고 해운이 조선을 키웠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구조에 탐복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자랐습니다. 1976년 배 두 척으로 시작했는데
1980년에는 15척이 됐습니다. 1990년에는 50척을 넘었죠. 원유뿐 아니라 컨테이너, 벌크선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항로를 누볐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주문하는 배는 당연히 현대조선소에서 만들어졌죠. 조선소는 안정적인 발주처가 생긴 겁니다. 해운사는 맞춤형 선박을 받았고요.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모델을 주목했습니다. 조선과 해운의 결합. 이게 경쟁력의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도 필요했고 결단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이 필요했죠. 정주영은 시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만들었죠. 리바노스가 배를 안 받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쓰면 됩니다. 오일 쇼크로 발주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발주하면 되죠. 이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처음엔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천재적이었죠. 한국은 위기를 산업으로 가공하는 나라였습니다. 버려진 배가 한국 해운의 뿌리가 됐으니까요. 현대상선은 나중에 HMM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현대상선해운이란 뜻이죠. 지금도 한국 해운의 중심입니다. 저는 HMM 배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배의 시작이 버려진 유조선 2척이었다는 걸 말이죠. 저는 7장을 마무리하며 메모했습니다. 그는 배를 팔지 않고 항로를 팔았다. 정주영은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경제의 근본을 봤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모릅니다. 전환만 알죠. 정주영은 200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승됐죠. 현대중공업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HD현대가 됐죠. 하지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진화했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울산 본사, 미포, 3호 조선소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뤘습니다. 저는 2018년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첫 방문 때는 황무지였습니다. 이젠 달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고 도크마다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압도됐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한 구역에 멈춰 섰습니다. 특별한 배가 있었거든요. LNG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저는 이 배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LNG 연료 추진선은 친환경 선박입니다. 기존 벙커유 대신 액화천 연가스를 씁니다. 탄소 배출이 30% 줄어들죠. 유럽 조선소들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선은 못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죠. 그런데 HD현대가 해냈습니다. 23,000 TEU급 컨테이너선에 LNG 엔진을 장착한 겁니다. 저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연료 탱크, 엔진, 안전장치가 정교하게 배치돼 있었죠.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연구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안 해본 것뿐이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주영의 말이었죠.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집합체였죠. 현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혁신이 보였습니다. 자동 용접 로봇, 3D 설계 시스템, AI 품질 관리.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같았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HD현대의 DNA였습니다. 저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 HD현대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LNG선 발주는 70% 이상을 차지했죠. 친환경 선박 기술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불가능이라던 나라가 이제 교과서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울산의 변화였습니다. 1974년 제가 처음 왔을 때
울산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이젠 세계 1위 조선 도시였죠. 인구 100만이 넘었고 GDP는 한국 도시 중 최상위였습니다. 조선소 하나가 도시를 바꾼 겁니다. 저는 정주영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울산 인근에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도전하는 자 잠들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들었지만 그의 새벽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HD 현대 직원들은 지금도 새벽 4시에 출근한답니다. 정주영의 습관이 회사 문화로 남은 거죠. 불도저 정신은 시스템이 됐습니다. 저는 울산 항구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떤 배는 출항 준비 중이었고 어떤 배는 막 들어왔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만든 배였죠. 문득 1973년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를 받았던 그날 말이죠. 저는 그때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세계 1위 조선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한번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만드는 나라였죠. 1975년 첫 유조선, 1980년대 세계 시장 진입, 2000년대 기술 선도, 2020년대 친환경 혁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조선 컨퍼런스에 갑니다. 거기서 발표자들은 한국 사례를 소개하죠. 울산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HD 현대의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울산을 배웁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조선업에서 밀려났죠. 살아남은 곳은 극소수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상에 있습니다. 일본도 추격하지 못합니다. 저는 25년간 조선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수백 개의 조선소를 봤죠. 하지만 울산처럼 인간의 땀과 믿음으로 지어진 곳은 없었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이름은 한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의 상징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배우려 합니다. 50년 전 저는 한국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저를 가르칩니다. 이게 역사의 역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합니다. 조선소가 없던 나라가 세계를 제쳤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정신이다. 정주영의 정신은 한국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